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쌀을 뿌려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정말 많은 5월이에요. 네. 5월에는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또 기념일이에요. 무슨 기념일인지는 잘 모르시죠? 무슨 날일까요? 예, 오늘이 세계적으로 노 다이어트 데이입니다. 생소한 기념일인데요. 그런 기념일도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꽤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다이어트 하던 분들도 오늘은 좀 쉰다고 그래요. 네. 이게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기념일로 지정된 취지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꽤 많은 분들이 섭식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질병인데 네.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다이어트가 좀 가혹한 네.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섭식장애 환자들을 위로하고 또 섭식장애로 떠난 희생자들을 기리는 세계 노 다이어트 데이가 1992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네. 커피를 다이어트 보조식품으로 마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정말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예,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카페인이 체지방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커피가 이 이뇨작용을 줬기 때문에 수분 배출량을 늘려서 체중을 줄이는 효과도 또 있고요. 그리고 식사 전에 커피를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음식 섭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커피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유나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는 전혀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죠. 이런 부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아메리카노나 드립 커피만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커피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좀 있죠. 그런데 커피의 효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준다거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또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100년 전에 생긴 것이 바로 커피 브레이크라는 직장 문화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대로요. 네. 혹시 KBS에도 커피 브레이크가 제도화된 게 있나요? 인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일하다 피곤하면 잠깐 커피 마시는 정도는 회사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커피 브레이크가 제도로 정착된 나라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는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노동 관련 법으로 아예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정책이나 단체 협약안으로 근무 중간에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8년에 연방 정부가 제정한 그 공정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호 인력에게만 고용주가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고 나머지 분야 고용주에게는 그것을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정부의 법과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주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이 휴식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완벽한 권리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고용계약서나 노사간 단체 협약서에 커피 브레이크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직장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커피보다 먼저 탄생한 와인이라든지 맥주, 위스키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와인 브레이크, 비어 브레이크, 위스키 브레이크 같은 건 없잖아요. 커피 브레이크라는 독특한 제도만 있어요. 왜냐하면 와인, 맥주, 위스키 등의 알코올 음료들은 일에 도움을 주는 음료가 아니라 일을 방해하는 음료이기 때문에 직장 문화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직장 밖에서
즐겨야 하는 음료가 된 거죠. 그런데 커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는 그런 성격 때문에 직장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도 뭐 원조 논쟁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문화, 뭐 제도, 음식, 음료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런 논쟁이 다 따라다닙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에도 그런 논쟁이 당연히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높아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188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스토턴이라는 작은 도시가 배경입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 마차를 만드는 공장이 많았고요. 주민 대부분이 마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이제 담배 농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담배를 수확해야 하는 시즌이 되면 갑자기 일손이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게 됐는데요. 담배 농장주들이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이 마차 노동자들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노동자 아내분들에게 담배 수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마침 담배 농장이 마을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아내들이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집안일을 하러 집에 다녀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담배 수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뭐 아이를 잠깐 돌본다든지 급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주장이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탄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스토턴에서는 매년 그 커피 브레이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이 27번째 축제고요. 제가 13번째 축제인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올해는 8월 17일 토요일에 스토턴에 있는 경마공원에서 열리고요. 비가 와도 열린다고 하니까 가보실 분들은 참가해 보셔도 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커피 브레이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거는 1902년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시에 있던 나킨이라는 비누 회사하고 바클로라는 철물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어느 회사가 먼저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이 두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오전과 오후에 정기적으로 이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영국인들은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티 브레이크가 등장을 했고 이게 커피 브레이크 문화로 발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커피 브레이크가 뭐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킨 것은 역시 1920년대 금주법이었습니다. 네, 뭐 계기가 있었어요? 네, 1920년에 발효된 미국의 금주법이 낳은 쌍둥이 자녀가 미국 마피아와 커피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커피 브레이크도 역시 이제 금주법이 낳은 아마 세 번째 자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주법 이전에는 일터에서 잠시 시간이 나면 몰래 마시는 것이 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술을 금지하니까 대신 마시기 시작한 것이 커피가 된 겁니다. 게다가 커피를 마시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또 몸에 활력도 생기고 졸음도 참을 수 있게 되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좋고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맞춰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또 좋았죠. 네. 그리고 또 맨정신에 귀가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주부들도 당연히 좋았고요. 이 커피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마침 또 유명한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커피는 해롭지 않다. 근무 중 휴식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존 왓슨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을 만든 정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론이에요? 네, 이 왓슨이 한 유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달라. 그들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재능, 성향, 능력, 뭐 인종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전문직 중 하나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네. 그것이 뭐 의사든 변호사든 예술가든 상인이든 뭐 심지어는 거지나 도둑이든 뭐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가 또 한 실험도 유명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1920년 가을에 11개월 된 아이 알버트를 대상으로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알버트에게 처음에는 작은 실험용 하얀 쥐와 놀게 하죠. 그러면 아이가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가 쥐를 살짝 만지면 뒤에서 쇠망치로 쇠막대를 크게 때려서 막 소음을 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죠. 네. 쥐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 소음 때문에 울죠. 11개월 된 아이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소음을 내지 않고 쥐만 보여줘도 아이가 놀라서 울게 되는 이런 실험 결과를 네. 통해서 이제 사람도 동물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원하는 그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한다. 실험이 비인간적이다 등등 비판도 많았는데 왓슨은 이 비인간적인 실험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했던 이 왓슨이 1920년에 당시 재직 중이던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또 JWT라는 광고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광고회사에 취직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월급이 많다든지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니고요. 당시 실험을 도와주던 여자 조교에게 왓슨이 쓴 연애 편지가 부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네. 왓슨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어서 이 뉴스가 신문 머릿기사로 나는 바람에 대학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은 거죠. 왓슨은 이 광고 회사에 취업한 지 근데 2년 만에 부사장에 오르면서 대학 교수 시절 급여의 몇 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행동주의 이론을 활용해서 만든 광고 2개가 대히트를 친 덕분이었는데요. 하나는 폰즈 콜드크림입니다. 여성분들이 다 아는 이 폰즈 콜드크림이 이때 유명한 상품이 되죠. 다른 하나가 맥스웰 하우스 커피 광고입니다. 특히 맥스웰 하우스 커피 광고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해 잠깐의 휴식을 가지세요라는 카피가 적중했습니다. 또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이 맥스웰 하우스 커피와 함께 일터에서 여유를 즐기라는 또 매력적인 메시지였고요. 뭐 이것이 미국 사회 전체에 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휴식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커피 브레이크가 미국 거의 모든 일터의 문화가 됐네요. 네, 이렇게 시작된 커피 브레이크가 미국 문화로 완벽하게 자리 잡는 데는 이제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죠. 거의 한 세대 정도 걸렸거든요. 1952년에 범미주 커피협회가 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뭐 이런 광고였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커피 브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커피가 주는 혜택을 누리세요. 뭐 언뜻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 카피죠. 이 광고 바람을 타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는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미국인들은 뭐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구분 없이 일하다 피곤하거나 힘들면 따뜻한 커피를 가득 담은 그 머그잔, 큰 머그잔을 들고 복도나 휴게실을 어스렁거리면서 커피를 자유스럽게 마시게 된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얼마로 할 거냐, 뭐 하루에 몇 번 허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쟁점이 됐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빨리 좀 해결이 된 편이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고용주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한 논쟁거리가 또 좀 있었거든요. 네. 한 가지 해결 과제가 등장하는데요. 결국은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당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생긴 뭐 쟁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 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미국 정부와 이 고용주 사이에 이 재판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 쟁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커피 브레이크의 시간이라든지 뭐 횟수 뭐 이런 게 아니라 휴식이니까 커피 브레이크도 휴식을 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문제로 소송이 걸리게 된 거죠. 1955년에 벌어진 유명한 소송이었는데요. 이 덴버시에 있는 로스 위그엠 위버스라는 넥타이 공장이었어요. 이 노동자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넥타이 공장 일이 매우 힘들었나 봐요. 염색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사장은 이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커피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사장은 노동자가 커피를 마시며 쉬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뭐 이런 방침을 발표하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제 결국은 미국 노동부가 관여해서 고용주인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법원은 심의 끝에 노동자들 편을 듭니다. 네. 법원에서 커피 마시는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꽤 흥미롭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뭐 짐작하는 게 있을까요? 직장 내에 머물렀으니까 노동 시간으로 봐야 한다. 뭐 그런 논리 아니었을까요? 예, 뭐 그것도 고려가 됐어요. 그런데 보다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그 남아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카페인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심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커피 마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커피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판례가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이 판결 이후 미국 내 모든 일터에서 커피 브레이크는 노동자들의 권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의 모든 직장에서 오전과 오후에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게 됐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커피 소비가 좀 늘었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소개한 금주법의 영향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문화 그리고 뭐 광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1920년대 중반에 드디어 미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 6kg을 넘어서게 되죠. 지난 100년간 지금까지 지속된 커피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똑같은 양을 소비를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 3kg 정도인데도 커피 공화국 소리가 들리는데 100년 전부터 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2배를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뭐 대단하죠. 뭐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건물마다 카페가 등장한 것도 1920년대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풍경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의 웬만한 건물에는 뭐 카페가 하나씩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00년 전부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2배 많았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거든요. 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글쎄요. 당시 미국인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커피를 2배 이상 좋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냥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미국인들이 커피를 우리보다 뭐 훨씬 더 좋아했던 게 맞죠. 네.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에서나 직장에서는 미국인 수준으로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이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 양은 세계에서 한국이 2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집에서는 미국 사람들만큼 커피를 마시지는 않죠. 미국인들은 대부분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일터에 나가든지 바쁘면 커피를 들고 운전을 하며 일터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도 커피를 내리는 일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보통 풍경이고요. 이 밖에서만 커피를 마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00년 전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가정에서의 커피 소비량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생긴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지금은 뭐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근무 중에 휴식 문화에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한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독일이나 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특히 커피 소비량이 많은 북유럽 국가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는 대부분 다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네. 독일의 카페 클라치, 스웨덴의 휘게, 핀란드의 카흐비 타우코, 뭐 덴마크의 카페 포즈, 뭐 이런 문화들은 이들 국가가 복지 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거죠.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로부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탈리아가 도입을 한 거죠.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들어왔을까 혹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예. 글쎄요. 최근에나 이런 거 등장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이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서부터 이미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1960년대에 정말 하나의 문화로 등장을 해서 신문이나 잡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커피 브레이크를 뜻하는 명칭도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 들어보신 적 아니요. 없을 것 한국적 같은데. 표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커피 타임입니다. 예, 굉장히 쉽잖아요. 네. 왜냐면 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로 너무 정착이 돼 있어요. 이 브레이크에 휴식이라는 뜻도 있다는 건 당시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였던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보다는 쉬운 타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커피 타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코리안 타임이라든지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가 잠깐 할 때도 타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신문이나 이 문학 작품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던 단어죠. 뭐 이를테면 오늘 방송 마치고 뭐 커피 타임 어떠세요? 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쓰여지던 게 1960년대였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왔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와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금주법, 뭐 마피아, 커피 브레이크가 유행하던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등장한 다방 문화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 다방에 이은 카페처럼 커피만 마실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쉼터가 등장한 게 세계에서 한국이 아마 가장 빠를지도 모릅니다. 일본보다 빨랐고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이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하고 쉴 수 있는 그 다방이라고 하는 네. 형태의 업소가 등장한 게 1920년대고 이것은 외국의 영향보다는 순수하게 한국인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꽤 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이 다방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라든지 화가라든지 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이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또 다방에서 전시회를 하고 다방에서 음악회를 하고 또 다방이 당시에는 도서관 역할도 했습니다. 다방에 서양에서 새로 직수입한 많은 잡지, 뭐 특히 연예 잡지나 음악 잡지, 뭐 영화 잡지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해 놓으면 그런 문화적인 향수, 문화적인 즐거움 누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방에 가서 서양의 새로운 문화도 접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정보 같은 것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